오늘은 회식 때 상대 여성과 원나잇을 하고 난 다음에 졸지의 다음 날 아침에 준강간범이 되어버린 K씨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강간범이 되었다. 이 내용은 준강간이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런 뜻인데 그 처벌 형량은 똑같습니다.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이고요. 이 준강간죄는 강간죄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서 성행위, 강압적인 성행위로 나아갔을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강간죄가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준강간죄는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예를 들어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을 빠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손쉽게 강간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폭행 협박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기준이 바로 준강간죄 되겠습니다.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원나잇,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이나 당시에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K씨의 경우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K씨는 교차 근무, 그러니까 교대 근무로 하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근무의 특징은 이제 팀별로 각 저녁 시간, 오후 시간, 그리고 야간 시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팀별로 이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 같은 그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팀이라면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팀원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마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K씨의 상대 여성은 바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팀의 팀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날은 회식 날이었어요. 전체적인 회사의 회식 날이었기 때문에 사장 이하 각 팀원들이, 중요한 팀원들이, 퇴근한 팀원들도 왔기 때문에 이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이 상대 여성은 굉장히 K씨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표시했고 결국 이제 회식 자리가 끝나고 계속 술자리를 가졌죠. 상대 여성하고. 물론 상대 여성이 친한 다른 여성 직장 동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술자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진 다음에 함께 모텔에 투숙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죠. 자, 이때부터 이 K씨는 마지막 술자리, 그러니까 상대 여성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술자리부터는 기억이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모텔에 들어간 이후부터 성관계에 나아갔을 때까지 기억이 또 없었습니다. K씨가 기억했던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신과 상대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상황, 그리고 좀 민망했겠죠. 민망한 나머지 상대 여성이 먼저 씻고 먼저 갈게 인사를 나누고 상대 여성이 이제 모텔 밖으로 나가고 자신도 부랴부랴 씻고 출근을 했던 기억, 이 기억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를 한 거죠. 무엇을 해요? 바로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원나잇 이후에 준강간으로 신고당한 K씨의 사연, 이건 실제 제가 사건을 수행했던 실제 사건 내용입니다. 이 K씨는 저와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조사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1차 경찰 조사 때 피의자, 그러니까 K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 알게 되면 어떤 의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간한 사실이냐 준강간한 사실이냐 기억 안 난다, 전혀 안 난다, 모텔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경찰 조사도 10분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의 진술 거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조사였죠. 경찰관은 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진짜 준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어요. 당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모두 다 상대방하고 상대 여성하고 K씨 모두 다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종의 어떤 성관계 기타 성행이 유사한 뭐 성행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이고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도 없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그래서 좀 민망해가지고 아침에 상대 여성이 먼저 나가고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뭐 좀 어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해가 못할 정도도 아닌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2차 조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뭐 K씨는 어떻게 또 변소 내용을 준비했을까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억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결국 금물이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조사가 있을 때 나아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소를 해야 될지를 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K씨는 2차 경찰 조사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는 좀 간단히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함께 배석한 팀장, 그러니까 수사팀장, 여성 청소년 수사팀, 뭐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보통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이 함께 배석을 해서 팀장 주관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죠. 경찰 수사관들은 팀장이 이제 아무래도 경험과 사건 처리 같은 것들이 노하우들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뭐 사안이 좀 중요한 경우에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K씨의 변소 내용은 역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때 경찰 팀장님의 경고 아닌 경고는 어떤 거였냐면, 자, 이렇게 계속 진술 거부하듯이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하게 되면 별도로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되고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달라고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검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일단 인식을 구속시켜 놓으면 진술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합니다. 이거를 하겠다라고 수사관이 K씨에게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1차 조사 때 10분 정도 하고 2차 조사 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끝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찰 조사 때 K씨의 태도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음 조사에 호출을 합니다. 경찰들이 그 당시 준비했던 자료들은 이런 겁니다. 상대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추후에 제출을 했고 그거를 검토한, 그러니까 성관계 당시에 그 동영상이 아니고요, 녹음 파일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술자리에 K씨와 상대 여성과 함께 동석했던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K씨를 호출합니다. 그럼 K씨는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면 관계인들의 진술에는 어떤 진술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텔 CCTV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사건 전후에 대해서 면밀히 기억하고 있는 K씨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을 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 그러니까 확보된 증거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K씨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자, 조사에 임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보통 이야기할 때 경찰 수사관은 이러한 확보된 증거들, 좀 더 명백해 보이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명백해 보이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게 이래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라고 추궁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보여주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조사 때 동석을 했으므로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자, 녹음 파일의 내용은 우선 첫 번째, 녹음 파일 내용은 성관계 소리가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관계 소리가 실제로 났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리고 좀 아파하는 듯한 여성의 신음소리가 좀 났고요.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소리도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중강간의 피의 사실에 굉장히 부합하는 정황들이죠. 그 다음 모텔 CCTV에는 K씨와 상대 여성이 좀 비틀거리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상대 여성이 좀 더 좀 정신이 없어 보이고 좀 더 비틀거리는 정도로 좀 부추고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계산은 물론 K씨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고요. 동석한 관계인의 진술은 마지막으로 술자리가 끝났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상대 여성이 되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정도의 진술이었습니다. 물론 K씨에 대한 진술 내용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진술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견해 차이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우선 녹음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내용, 자, 성관계 소리, 그리고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상대 여성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경찰 측 의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 이건 중간간 사건이었죠. 그러면 성관계 하는 소리는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강간행위, 그러니까 성관계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때려가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제압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죠. 강압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 상대 여성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소리 있죠. 거부 의사 표시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음소리 계속 나는 건 뭐겠습니까? 성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다시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보면 녹음 시간 내내 반항을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겠지만 뭐 의식이 좀 흐릿하거나 만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라면 성관계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희미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의사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항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심신상실 상태나 현저하게 저항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 이런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계속 신음소리가 나고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녹음 파일이 제출된 상태에서 녹음 파일 직접 청취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 받을 때요. 청취를 충분히 했고, 물론 수사관들은 이때 뭐 그 전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이런 녹음 파일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청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건 현장,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사건 시점, 그 시점에 녹음된, 그리고 피의자한테 불리할 수 있는 녹음 내용만 들려준 다음에 다시 재차묻죠. 이래도 기억나지 않느냐, 강간한 거 아니냐, 강제로 한 거 아니냐, 철썩철썩 소리가 나는데 때린 것 아니냐 라고 되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일단 녹음된 내용 자체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뭐 상기될 리는 만무하겠죠. 이미 시간도 훨씬 한참 지난 뒤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녹음한 내용을 들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씨가 분명히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인지하게 된 내용은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뭔가 미심쩍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준강간과 강간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강간죄하고는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폭행협박을 수반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빠져 있음을 이용해서 간음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중간간이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은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실제로 3차 조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하여서 피의자 K씨가 갖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K씨한테 구속영장이 실제로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을 때 영장심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가 그 대상자가 피해자가 구속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바로 인신이 구속되는, 그래서 구치소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일단 첫 번째로 사안의 중대성은 뭐 중요하죠. 이미 뭐 상당히 이건 징역형이 규정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된 범죄인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 중대한데 그만큼 내가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 근데 다만 다투고자 하기 위해선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K씨 본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내서 제출하려면 구속된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다.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달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피해자 K씨가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나 주거, 사회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였죠. 뭐 증거 인멸할 게 뭐 있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고 영장 청구서에는 검사가 추가적으로 기재를 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 K씨는 상대 여성이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대 여성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을 해서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K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경찰은 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었죠. 물론 그 의견을 알아보니 담당 수사팀에서 팀의 전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기소 의견을 붙여서 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 이후 송치된 이후에 약 한 2달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검사가 소환을 합니다. K씨를. 또 이루어졌죠. 네 번째 조사입니다. 물론 검찰 송치 이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인데요. 보통 검사가 부를 때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뭔가 수사관이 조사를 하기 부적절한 사안이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피신 조서를 직접 작성을 하면서 검사가 신문을 하는 거죠. 경찰이 아니고. 검사가 직접 조사했을 때 역시 검사의 주된 질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기억나지 않느냐,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 관련자의 증언이 있다, 이래도 발부할 거냐,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강압적이다,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집중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의 변소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당시에 검사가 추가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술자리에서 또 이제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 거기서 뭔가 상대 여성한테 이제 계속 피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걸고 호감을 표시하면서 뽀뽀를 요구하거나 정신 차려 일어나 라고 말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려주면서 너 처음부터 이거 술 취한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심신미약 상태인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용해서 강간하려고 모텔에 데려간 거 아니냐, 스킨십을 계속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사가 몰아세우죠. 그때 이제 K씨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뭐 이쯤 되면 뭐 예상할 수 있죠. 역시 기억 안 난다. 전혀. 실제로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정황상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피의자 스스로도. 그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뽀뽀를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뭐 단순히 호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수사기관,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 K씨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K씨한테 불리한 정황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당히 더욱더 불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당시에 녹음 파일이 성행위 당시, 성관계 당시에 만 녹음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그 이전에 있었던 술자리 때도 녹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 여성이 이걸 계속 녹음을 계속 하면서 끄고 키고 녹음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음을 의식적으로 하고 끄고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수사기관에 알아보니 녹음 파일은 최초 상대 여성과 K씨가 모두 의식이 있을 때 1차 술자리, 회식 자리부터 아침까지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장 15시간 정도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뭐 상대 여성이 이거를 녹음하고 끄고 녹음하고 끄고 이런 거는 아니고 1차 술자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모텔에 있는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녹음의 동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녹음이 이루어졌을까? K씨도 저도 궁금했었죠. 알고 봤더니 탐문 결과 피해자는 평소에 술을 많이 한 번 먹으면 만취할 때까지 먹는 버릇이 있고 그것 때문에 술자리 내내 기억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전날 있었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술자리가 있다고 하면 시작부터 집에 갈 때까지 녹음기를 켜놓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변인들을 탐문하면서 알아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이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면 어떤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 여성은 만취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동의하에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 여성이 만취했다면 그런 내용을 동의를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뒤늦게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은 동의한 기억이 없으므로 K씨를 중간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검찰에서 제시했던 들려주었던 녹음 내용, 다시 말해서 성관계 사실 이전부터 술자리 내내 녹음했다는 내용, 그리고 상대 여성은 술에 만취한 기억을 잃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에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술자리 시작될 무렵부터 녹음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왔다는 사정. 이 사정은 결론적으로 K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K씨의 주된 변수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에 진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K씨가 이를 알 수 없었다. 첫 번째죠. 이 의미는 중간간의 구성요건이 없다라는 것으로 군간간죄의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근거해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당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녹음 파일 내용 중에 대화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성관계를 동의했던 사정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녹음 파일 내용 중에 신음소리는 아파서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 시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교성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전혀 안 나므로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경우로 이제 주된 변소를 하였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또 합니다. 자, 무엇을 조사했을까요? 오케이. K씨, 당신의 주장, 오케이, 일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 뭘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녹음 파일이 핵심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증거였죠. 그 녹음 파일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녹음 파일 당시에는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그의 수반에서 상대 여성의 신음소리 같은 것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계속 저항하는 소리, 이런 것도 났죠. 자, 검찰에서는 이 신음소리나 이 교성, 그리고 신음소리인지 교성인지, 하여튼 상대 피해 여성이 내는 음성에 대해서 분석 의뢰를 합니다. 국가수에. 실제로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가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신음소리가 과연 성관계로 인한 교성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아파서 내는 소리,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달라, 이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오빠라고 칭하기도 했었죠. 뭐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비춰봐서 과연 이 사람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 있느냐, 상대 여성이 중강간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느냐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국가수에 이런 내용들을 분석 의뢰를 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상대 여성이 내는 음성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흔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성관계에 보다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K씨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인 상태였고요. 이러한 수사 결과를 피의자 K씨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수 검사 결과는 K씨가 스스로 주장했던 변소 내용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 소리는 분명히 살과 살이 맞닿는 소리였습니다. 뭐 묘사하자면 손바닥으로 뭔가 때리는, 이렇게 맨살 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뭔가. 근데 이게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상대 여성은 자신의 뺨이 얼얼했다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소리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성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K씨가 어떻게 변수했을까요? K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건전한 성관계를 영유해온 사람이고 뭐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수줍게 저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었는데요. 성관계를 할 때 상대 여성을 뭐 때리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자극을 하면 성적 흥분을 고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 내용을 뭐 인터넷이나 뭐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버릇이 있다고 수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수사기관에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람이 K씨가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전혀 방향조차 잡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자마자 의견서를 통해서 해당한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점하고, 실제로 일부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이 상대 여성을 뭐 세게는 아니라도 때리는 행위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썩철썩 소리는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국가수의 분석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론적으로 검사의 처분은 무혐의, 결론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중간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의 그 근거로 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피의자 K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소개할 정도로. 일단 뭐 때리는 소리, 녹음 파일상에서 때리는 소리는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관계, 상대 피해 여성의 태도로 비추어 봐서 실제로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 그리고 신음소리나 교성 같은 것들이 국가수 분석 결과 일반적인 성관계 시 나오는 소리로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리는 것이 그 철수로 때리는 소리요. 그 때리는 것이 폭행 협박으로 볼 수도 없어서 강간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라는 취지. 왜냐하면 그 정도 사안이면 실제 흉터가 났거나 했을 텐데 피해자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 같은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중에요. 오빠라고 칭하면서. 그것이 당시의 피해자가 중강간의 구성 요건인 심신 상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자, 결론적으로 중강간의 신고 내용, 고소사실이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에서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K씨는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미뤄두었던 일들도 할 수 있었고, 이 일 때문에 회사도 그만둔 상태여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만 6개월, 검찰 수사 단계만 장장 8개월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그동안 K씨가 겪었을 고초라든지 아픔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위로해 줄 일이 없었고, 왜냐면 뭐 이러한 피의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는 없었겠죠. 가족들도 모르는 뭐 사안이었으니까요. 혼자 스스로 이제 마음 정리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나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이 될 수가 없고요. 무고죄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중간간이라고 의심을 해서 고소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일부러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없는 내용을 근거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 여성이 K씨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고, 덧붙여서 무고죄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오히려 그것보다 빨리 사건에 대해서 훌 털고 회복을 하시고 정상적인 평소의 삶으로 복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전해드렸고, 실제로 K씨는 그렇게 현재에도 잘 살고 계십니다. 원나잇으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졸지에 중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어서 장장 1년여의 시간 동안 중강간 피의자로서 살아온 K씨의 사연, 재밌으셨다면 티펜TV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